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연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 해외 마케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이 세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전문무역 상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세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마트 해외 소싱 부문에서 현재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화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홈쇼핑 미래사업팀에서 해외 수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상화 선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S글로벌의 이혜성 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업계 동향이라든가 하고 계시는 업무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수출 핫템 공모전,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용어 정리를 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무역상사라는 단어가 있고, 또 지금 전문무역상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무역상사는 이제 1970년대 우리나라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큰 무역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 그리고 수출 금융 등의 혜택을 지원하면서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수출에 많은 기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저희 무역업 자체가 자유화가 되었고, 또한 미지정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해당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전문 무역 상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외 네트워크와 또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들을 전문 무역 상사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대행 수출 그리고 해외 진출을 돕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무역협회에서는 전문무역 상사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 전문 무역 상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는 전문 무역 상사와 국내 제조기업분들의 상담회를 다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9회의 상담회를 개최해서 전체 1,375건 정도의 수출, 그리고 1억 5천만 불 정도의 상담액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에는 저희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해외 마케팅 행사인 키타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에서 또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즘에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무역 상사들이 옛날 전통 사업 모델에서 요즘에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들 상사들 보면은 이제 상사라는 명칭을 이제 다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G 상사가 LX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꾸면서 상사 그 타이틀을 뗀 것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례들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지원 기관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도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통적인 상사 역할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ESG 경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가장 전통 상사에 가까운 이제 GS글로벌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GS글로벌은 전통적인 상사 기능인 무역, 유통 사업뿐만이 아니라 수입 자동차 PDI 서비스와 화물의 하역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석유 화학 산업 설비, 그리고 발전 기자재 제작을 담당하는 제조 부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프로젝트를 비롯한 신사업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철강, 석유화학, 자원 등의 트레이딩 외에도 신규 트레이딩 품목을 발굴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서 전기차 수입 판매 및 차량 정비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밸류체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도 추진 중이고,
그룹 계열사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 투자에도 다양한 신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헬스케어 팀은 코로나19 이슈에 대응해서 진단키트 등 코로나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기대 수명의 연장과 함께 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AI나 VR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의료기기, 그리고 건강 보조 목적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을 다양한 제품 영역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그 GS 글로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 상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이런 트레이딩들이 과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수출을 좀 지원하고 이게 해외로 진출하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있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적절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계약 체결과 상품의 선적부터 하여까지 수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GS 글로벌을 비롯한 이제 무역 상사는 다년간 쌓아온 수출 노하우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고 해외 진출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사실 그 유통에 기반을 둔 기업들입니다. 롯데마트나 이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유통업체에서 왜 이 전문무역 상사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전문무역 상사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유통기업들의 참여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유통업체 분들께서도 전문 무역 상사에 많이 지정이 되고 계시는데요. 특히 현지에 직접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 상사가 B2B 형식으로 거래하신 것과는 다르게 B2B와 B2C 형식을 모두 영업하신다는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해외에서 한국산 식품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망을 통한 소비재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또 해외 현지판 촉전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 전문 무역 상사로서 또 롯데마트가 현재 어떤 식으로 수출을 하고 계시는지도 김동아 책임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롯데마트 현재 매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베트남에는 08년도 12월에 남사이공점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저희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08년도 11월에 그 마크로라는 19개 매장을 인수한 이후에 도매와 소매 점포를 오픈을 좀 시작을 해서요. 현재는 49개 매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동원 선생님께서 저희 한국무역협회 상담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 롯데마트가 이 무역 상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롯데마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상품을 베트남에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는데요. 매출이 가장 큰 저희 남사이공 점포 같은 경우는 그 인근의 푸미흥이라는 곳인데 거기 한인들도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유행되는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빠르게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한국 상품을 볼 수 있고 또 가장 그 트렌디한 상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이 그 롯데마트 베트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많은 국가들이 있고 또 저희 한류가 좀 유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롯데마트가 베트남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좀 주력으로 진출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저희 롯데마트가 아무래도 유통사다 보니까는 그 유통에서 가장 좀 괜찮을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좀 저희가 좀 보고 있었던 건데요. 그나마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인구 구조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는 생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신생아의 뭐 연간 160만 명 정도가 그 태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젊은 나라인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42.7세라고 저도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31.8세로 굉장히 젊은 국가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젊은 층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제 가기보다는 저희 같은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쪽 매출이 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런 데다가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가 소득 수준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이쪽 시장은 계속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장 큰 그 빅시라는 마켓이 베트남에서 41개 점포가 있는데요. 거기가 전체 한 61% 대형마트 중에서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저희가 14개 점포가 있는 저희 롯데마트가 전체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은 저희도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있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해외 시장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젊은 인구층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11월 달에 그 스피드L이라는 그 모바일 앱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이 앱을 먼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온라인 시장에 저희가 먼저 좀 진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9년도에는 73억, 그다음에 20년도에는 92억 정도의 매출이 있어서 19년 대비 26년도에는 한 26% 정도 신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구색을 저희가 아무래도 좀 계속 더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송 방식도 다양화해서 이쪽을 많이 좀 활성화하려고 저희 국내에서도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저희 롯데마트 가면은 이제 초이스L이라는 PB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혹시 선생님께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수출 같은 거 하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 롯데마트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 PB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 주셨던 초이스L이라든지 요리하다라든지 뭐 온리프라이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런 제품들도 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고 저희 국내 제조사가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도 저희가 다 대행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저희가 외국 상품들을 PB 브랜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부 제품들을 한국으로 수입을 했다가 다시 그 상품 중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괜찮은 제품들은 다시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대홈쇼핑 이성화 선임님께 좀 질문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전통 홈쇼핑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베트남이나 태국, 호주에도 진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 입장에서도 이런 무역 상사로서의 역할을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대홈쇼핑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홈쇼핑을 기반으로 저희 온라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인데요. 현대홈쇼핑에서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태국,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호주 법인까지 이 세 국가에 해외 법인 진출을 해서 처음에는 그 해외 법인 진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한국 상품을 수출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 일반 바이어로도 확대해서 현재 여기 지금 미국이나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기타 국가에도 저희가 수출을 지금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현대홈쇼핑에서는 그 기타 공공기관하고 함께 또 무역협회도 있고요.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코로나 전 기준으로 연 상반기, 하반기에서 연 2회 정도 저희가 해외 같이 협력사와 기타 이제 모집을 통해서 같이 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국가를 정해놓고 그 해당 바이어들을 미리 모집을 해서 같이 이제 전시회 형식으로 상담회 형식으로 상담도 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내지는 그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기타 판로가 없는 업체들에게 수출의 기회를 좀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대중소협력재단이나 기타 그 공공기관하고 협력해서 해외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홈쇼핑 기준으로는 보면 영상물이나 기타 미디어적인 이런 소스가 없는 업체들에게 그 국가 지원금 그리고 일부는 저희 현대 홈쇼핑에서 같이 만든 기금으로 그 해당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같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이제 무역 상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무역 상사 업무가 이제 수출 업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각사별로 좀 그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일하시는 협력사분께도 애초에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는 어떠한 경로로 전시회가 됐든 어떤 기타 경로로 이제 알게 된 업체들을 먼저 상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상품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바이어 측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 측에서 우수 상품을 픽업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좀 찾고 난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협력업체랑 이제 공급처죠. 저희 협력업체라고 하는데 협력업체와 같이 논의를 해서 대표로 제안한 상품을 좀 정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해서 현재에 맞는 형태나 구성, 나머지로 이제 옵션 스펙을 좀 맞춰놓은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해외 해당 시장에 맞는 가격대에 맞출 수 있게끔 그거에 관련해서 협력사와 논의를 하고요. 그 모든 게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제안서를 꾸며서 저희 해당 바이어한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안이고 2차적으로 바이어 쪽에서 좋은 반응이 온다라고 하면 그럼 그 제품에 대해서 수출 시,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입할 시에 고려해야 될 상황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같이 전달을 하고, 그 나머지 수입, 해당 국가에서의 수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필요한 자료를 꾸며서 전달을 하고, 그게 다 확정이 되면 저희는 발주를 받고 진행을 하는 뭐 그런 일말의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을 추진할 때 시작점은 구매 쪽에서도 시작될 수도 있고 제조사 쪽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니즈나 아니면 수출 니즈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이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출 제조사 쪽에서 우수한 제품을 먼저 선별하고 이 업체가 뭐 어느 시장에서 실제 수출을 원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현지 이제 해외 지사들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시장에서 그게 먹힐 것 같은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바이어들을 이제 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사에서 저희 이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의 뭐 리포트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수요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 수요가가 생기면 그때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품 수출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과연 그 소싱할 제품을 어떻게 발굴하냐, 어떻게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찾으십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통사다 보니까는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희랑 거래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이게 해외에서 잘 팔릴 수 있을까? 뭐 아니면은 이게 가격은 좀 맞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저희가 해외 쪽에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박람회나 그 상담회 같은 미팅을 통해서 저희랑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 그 신규 그 제조사들을 저희가 그 발굴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요즘에 한국에 이거 유행한다며 요거 좀 찾아줄 수 있어? 뭐 요거 좀 우리한테 수출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 상품을 찾게 되는 경우 거의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업체들 해외에서 전시회나 이런 거를 참여해보면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대한 헬스케어나 메디컬 제품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다만 그렇게 관심을 먼저 그쪽에서 가진 다음에는 이 제품이 경쟁 제품 대비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분석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면 기존에 없던 제품에 뭐 AI나 VR이 첨가된 그런 뭐 스마트 기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 중에서도 뭐 큰 장비였던 걸 소형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가격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 유럽산이 비싸고 중국산이 싸다는 인식이 있고 한국산이 거의 중간에 있는 걸로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근데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 유럽산 대비 품질 측면에서도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저희 두 분이 취급하시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샘플 같은 걸 보내서 이렇게 바이어가 직접 보고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마 대리님께서 취급하시는 산업재들은 실제로 좀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피가 큰 제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쟁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여드리고 협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뭐 제품이 크더라도 말씀하신 의료기기는 특히 눈으로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해외로 저희가 구매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렌탈 방식으로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전시회나 상담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럴 때 부스를 차리면 이제 제조사 쪽에 뭐 협력을 해서 같이 부스를 차리면 저희가 이제 바이어를 데리고 가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즌성도 좀 많이 중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어느 제품을 보더라도 그 시즌에 맞고 지금 이 상품이 적시적인지를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기타 국가들 경우에는 아직 한국처럼 이렇게 유통이 엄청 발달해서 기민하진 못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시기성이나 뭐 타이밍, 뭐 지금 코로나 시기도 그 중에 하나로 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적시성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시즌성이. 그걸 토대로 바이어가 어떤 걸 원할 것인가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얘기함에 있어서 가격이나 말씀하신 기타 부분의 특징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뭐 포스트 코로나다, 지금 뭐 위드 코로나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역 제품이 초반에는 그냥 그것밖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방역이 그냥 이제 생활화되고, 근데 누구나 마스크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으면서 그런 키트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는 살짝 지금 좀 요청을 줄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외출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홈 트레이닝이다 아니면 홈 케어다라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퍼스널 케어 쪽 요청이 좀 많이 많아지고 있고, 혹은 내지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건강즙이라든지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류들의 요청이 좀 많아지는, 수요가 좀 많아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옛날에는 겨울에만 딸기를 먹을 수 있고 딸기를 먹을 수가 없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언제나 어떤 상품이든 구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떤 사회적 흐름이 있는가가 좀 더 트렌드에 가깝고, 그 트렌드가 결국은 좀 시즌성을 타고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 당연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뭐 몇 퍼센트 저렴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기준을 딱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장 쉽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어쨌든 간에 저희 롯데마트에 이제 납품을 해서 저희가 직매입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저희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시는 가격에 운임료도 들어가야 되고 관세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수출 수입국에서 또 내륙운송료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사가 저희한테 납품하는 가격에 뭐 4배 내지는 5배의 가격으로 현지에서는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보니까는 그 친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가격이 4-5배가 한국에서 납품가보다 더 많이 이제 올라갔을 때는 좀 솔직히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제품을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좀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베트남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에 이제 이용 비중이 많다 보니까는 롯데마트 베트남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일반인들이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중산층 이상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다 모바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상품들이 있으면 한국에서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지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거 1,000원인데 내가 이거를 4,000원을 주고 사 먹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약간 조회를 해서 보고 나면 좀 막상 또 못 사 먹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출을 하기에 앞서서 바이어가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는 거는 네이버 최저가로 찾아봐요. 그리고 너네가 제안한 가격은 이 가격인데 내가 여기서 사도 이 가격에 살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프라인 기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이 더 저희보다는 배수가 좀 높긴 하지만 저희도 사실 저희가 제안하는 가격에 한 3배 정도의 제품이 최종 말단가로 판매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역산을 하면 적어도 그 판매 예상가의 3분의 1 정도에는 들어와야 되게 좋은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비용을 제하고도 그들의 마진을 보장한다고 저희 역산을 해보는데, 그래서 대부분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게 한국 판가 대비해서 한 120%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자료가 많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쪽 친구들이 한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한국 제품을 찾고 찾아보고 구매하고 최저가를 보지, 일반 사람들은 사실 별로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단순히 비싸다 싸다만 생각하죠. 그 자체 내에 베트남이면 베트남 상품 혹은 내지는 해외 상품,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한국 상품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셰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1,000원에 팔고 있는데 여기 4,000원에 팔고 있으면 요즘에 역직구합니다.
그냥 그대로 한국에 주문을 해서 거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이렉트로 보내주고 받아도 그거보단 싸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손님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협력사와 얘기할 때 그리고 바이어사들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결국은 그 공급가 그리고 도착했을 때 판매가와 현지에서 유통될 수 있는 가격대를 비교해서 저희한테 오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조정해줘라 아니면 이건 못한다. 사실 그게 제일 좀 큰 기준이 되긴 합니다, 요즘에. 어쨌든 제품이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과도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제조하는 측에서 그 수출에 대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그 상담회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컵떡볶이 같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소싱을 하실 때 뭐 한류 이런 걸 좀 체감하셨거나 아 이건 진짜 한국 제품인데 인기가 많다라고 느끼셨던 게 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BTS라든지 아니면 저희 블랙핑크에 대한 인기는 뭐 한국 못지않게 해외에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요. 뭐 BTS 관련된 그런 제품들도 저희도 많이 제안을 받기도 하고 근데 해외에 실제로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뭐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류의 인기의 체감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제 그 캐나다 쪽에 BTS 관련 상품을 좀 제안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지금 BTS의 인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품이 아직 실제로 출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것만 자료만 먼저 좀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가격도 아직 안 드렸는데 그거 할 때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BTS가 이래서 BTS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성사가 되고 수출까지 진행될지는 조금 더 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뭐 저희 BTS가 이렇게 인기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기는 하죠. 저희도 뭐 비슷하게 BTS 관련 이슈가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한 번은 화보집이 한번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는 뭐 엄청 좋다 뭐 브로마이드 카드도 주고 뭐 엽서도 주고 바이어 쪽에서 좋아할 것 같아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반응은 괜찮았는데 그 중에 MD 한 명이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5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화보집에서 그 BTS 7명 중에 1명 화보가 딱 2컷이 빠졌대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도 불매운동이 일었었다고 하는 걸 저한테 역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면 해당 국가의 아미들한테도 무슨 분명히 그런 불매운동이나 보이콧이 온다. 이거는 못 판다. 라고 역으로 얘기를 해와서 되게 인기가 되게 많기는 많은가 보다. 저는 이제 체감을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BTS 인기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BTS 7명 맞죠? 네, 7명 맞죠? 6명 아니야? 7명인가? 7명이죠. 혜님, 7명. BTS 7명 맞죠? 네. BTS 7명이죠. 7명 맞죠? 7명. 그죠? 그러면 그런 실제 이제 연예인 상품이나 뭐 한류 굿즈 이외에도 한류 때문에 그런 다른 일반 상품들도 좀 많이 덕을 보는 상황인가요, 아직?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뭐 BTS에 누가 마셨던 뭐 차다라고 하니까는 그런 차 좀 뭐 콤부차인가요? 뭐 그런 것 좀 뭐 제안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 BTS네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제안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좀 재밌는 게 한국이 홈쇼핑 산업이 전 세계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안 믿을 정도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통계를 보면 30대, 40대, 50대 가장 돈이 많이 쓰시는 분들이고 타겟층인데 그분들이 집에서 TV를 보면서 그만큼의 돈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흔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국가를 보면 홈쇼핑을 쓰시는 주 나이층 타겟층들이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까지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손녀가 좋아하거나 딸이 좋아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런 한류를 좋아하시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분들은 뭐 한국에 뭐가 좋다더라, 한국의 후라이팬이 뭐 좋다더라, 뭐 되게 안전하다더라 이런 것들을 보시고 메이드 인 코리아산 상품을 찾긴 하시죠.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상품의 어떠한 제품력이나 안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자국의 나라의 상품보다 비싸게 준다고 하면 그건 코리안 프리미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큰 거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한류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도 자체 PB 제품을 좀 만들어요. 베트남 현지에서. 근데 베트남 현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 통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 PB 상품도 한글이 같이 혼용이 돼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물어봤죠. 왜 굳이 베트남 상품인데 한글을 썼어? 라고 얘기했더니 한글이 들어가면 좀 약간 있어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현지 베트남 상품도 한글이 혼용돼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한류하고 또 약간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아직 네, 뭐 진단키트로 한국 제품들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 진단키트 외의 제품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은 먼저 갔지만 이제 또 실제 업무 얘기가 들어오면 또 별개 얘기라서. 네, 혹시 그 최근에 소싱해서 수출하셨던 품목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거나 뭐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시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출하는 상품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저희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국가에서는 아예 있은 적이 없었던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품이나 혹은 내지는 뭐 이게 되겠어 라고 했던 상품들이 있는데 원래 한국 쪽에서는 건강즙이 한창 잘 되기 시작할 때 대만 쪽에 그 석류즙을 한번 제안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실력 있는 바이어였고 저희가 좋은 가격에 괜찮은 상품을 제안을 해서 초반에는 조금 애매하더니 그 상품의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한 반년 정도는 상품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 업체에서 나 그러면 잘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중단이 됐었는데 그 뒤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작년에 이게 여전히 유행이 계속 되고 있고 어쨌든 제일 먼저 해서 선점을 했던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설득을 해서 상품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 브랜드가 되게 괜찮아서 1년에 한 15만 세트? 이게 되게 잘 많이 한 거죠. 실제로 역으로 대만 측에서 저희 협력사나 저희 측 통해서 그 브랜드 판매권을 줄 수 없냐고 역으로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끼리는 상품 죽은 상품도 다시 보자 뭐 다음 내년에 보면 또 다르다 막 점 찍고 왔다 별소리가 다 있는데 또 그게 시기 아까 말씀드린 시기처럼 그때는 되게 별로였는데 또 지금은 엄청 잘 팔리는 상품도 있고 또 그때는 저희가 제안했다가 바이어가 노했었던 상품이 내년에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가서 되게 잘 된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안 맞다 보니지 그 상품은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좋은 상품이고 단지 시기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초에 코로나 이제 막 발병되고 나서 저희가 마스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그렇고 뭐 해외에도 그렇고 마스크 때문에 진짜 난리가 많이 났었는데 그때 무역협회 쪽에서 저희 제조사하고 전문 무역 상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매칭 상담회를 좀 진행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굉장히 좋은 제조사를 만나서 저희가 처음 수출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 KF94 마스크가 국내에도 수급이 어려워 죽겠는데 해외에 수출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었어요. 전화를 관세청도 전화하고 식약처도 전화해서 기준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롯데마트가 제가 알기로는 수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많거나 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진짜 했던 게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 무역협회 상담회가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후로도 많은 상담에 참석하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힘든 점이 있구나 이런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힘든 점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출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 선박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건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다가 또 운임 비용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수입국에서도 수출에 대한 그거를 좀 보류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통사다 보니까는 제조사한테 그 수출 관련된 서류들을 좀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조사가 이제 본인들의 영업 비밀이다. 굳이 이것까지 오픈을 해줘야 되냐? 뭐 이렇게 약간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제조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입국마다 조금씩 이제 그 관련 규정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내가 다른 나라 어디 수출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왜 요청을 하십니까? 이렇게 좀 하실 때 그럴 때 약간 좀 마음이 좀 저도 좀 상처를 좀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전 작년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할 때 그때 코로나 진단키트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좀 급한 수요가 있을 때 좀 저희가 구해서 보내줘서 현지에서 또 쓰고 또 다시 찾아주고 이런 게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할 때는 다 모든 나라에서 다 급하다 보니까 소싱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이제 물량이 남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수요 공급 조절 맞추는 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보람이, MD로서 제일 보람이 있는 거는 제가 판매한 상품이 되게 잘 팔려서 반응이 좋아서 리오더가 금방 올 때, 그럼 회사도 보람이 있고 저도 보람 있고 다 좋긴 한데, 그거는 잠깐이고 힘든 게 거의 대부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수출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왜냐면 실제적으로 되게 그럴 때가 많아요. 좋고 필요할 때는 막 엄청 찾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연락을 안 받는다던가, 뭐 혹은 내지는 거의 다 끝까지 얘기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해놨는데 일부 바이어들이 뭐 트집을 잡고 갑자기 거기서 취소를 한다던가 뭐 그런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사실은 뭐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힘든 게 해외 사업 쪽에서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해당 MD들이랑 되게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죠. 이제 그래서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안 될 것도 좀 웬만하면 될 수 있게. 그래서 좀 그런 힘든 점은 개인적으로 좀 같이 일을 하는 담당자하고 평소에 그거 말고라도 좀 스킨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요즘에 코로나라 사실 담당자가 싹 다 바뀌고 거기도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면 전혀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오면 뭐 설명하기도 힘들고 서로도 모르는 사이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좀 요즘은 좀 많이 힘들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해오시면서 이제 본인만의 좀 업무 노하우라든가 뭐 업무 스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무역 상사이기 때문에 제품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국가도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시장을 이제 빨리 분석하고 시장 변화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랑 이제 연락을 하는 게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그런 언어 능력도 계속해서 습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온라인 서칭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업계 사람들이 좀 많이 만나고 좀 가까워지면서 뭐 따로 이제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갖추는 것도 업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노하우랄 것까지는 사실 없기는 한데요. 저희가 수출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제조사분도 잘 알아야 되고, 또 뭐 해외 파트너도 알아야겠지만 뭐 국내 관세사라든지 그 관련된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직접 미팅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한 번씩 얼굴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 전화 통화를 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또 얘기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한 번씩 만나서 좀 미팅을 하고요. 사실은 좀 많이 만나야 돼요. 워낙 상품이 많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스킨십을 해서 얼굴에도 한 번 더 보고, 사실 업체들도 그걸 원하세요. MD 얼굴을 보고 제안을 하고, 상품이 많은 건 알지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면 더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입장 자체가 바이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파는 사람, 완전히 파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입장이라,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지는 뭐 발주를 하거나 모든 기로에 있어서 이쪽 편만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만을 들 수도 없어요. 이쪽 편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받는 바이어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좀 다 대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이거 더 팔아봐야 내가 돈 버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영원한 값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값이 될 수도 있고 팔면서도, 그리고 을인 척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5,000개 정도가 나갈 걸 10,000개, 20,000개로 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바이어하고도 좀 밀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줘서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밀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모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핫한 공모전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생각외로 굉장히 이제 학생들 호응들도 좋고 제안서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3사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고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대견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저희가 작년하고 같은 방식으로 공모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각 사별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하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사별로 올해 가이드라인을 또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롯데마트에서는 올해는 그 가공식품류와 화장품류 쪽을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 HMR 식품들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안을 받을까 하고요. 또 가공식품 중에서 특히 그 건강식품군하고 곤약을 이용한 제품이라든지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런 식품군들을 이번에 좀 제안을 받을까 하고요. 뭐 K-뷰티에 대한 거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나라 화장품이 그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과 가공식품 요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 그 수출 핫템에서 여러분들께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홈쇼핑에서는 작년과 사실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저희가 일단 소비재를 기반으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용품, 그 다음에 주방용품으로 이제 쭉 소싱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미용 쪽에 저희는 이제 코스메틱 쪽보다 미용에서 집에서 주로 홈케어로 쓰는 소형 미용 디바이스 기기를 좀 소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도 있고, 또 한국 제품으로서의 상품력이나 기술력도 첨가된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은 저희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품목인 헬스케어, 메디컬 사업 관련 유망 제품을 제안받고자 합니다. 세부 제품 분야나 영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안서를 작성해 주실 때 실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제품이 타 경쟁 제품 대비해서 어떤 우위 요소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료기기다 보니까 수입국에서 허가 규제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국의 허가 규제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같이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제안서 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는 제안서 분량이 이제 30페이지였는데 올해는 그 부담을 좀 줄이고자 20페이지로 저희가 제안서 분량을 정했고요. 사실 제안서에는 크게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그 제품 자체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두 번째 부분이 왜 이 제품을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논리적인 분석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 아무리 이 분석 부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제품이 좀 별로면은 결국 의미가 없는 제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제품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좀 제안을 받아보셨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의견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 전략 관련해서 얘기를 주실 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걸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어떠한 그 구상 없이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럴 마케팅, 구체적인 게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온라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뭐 판매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냥 뭐랄까 좀 더 의미 없는 페이지 같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 온라인 판매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작년보다 더 많이 대두되고 각 국가별로 혹은 내지 업체별로도 포션이 더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바이럴이나 아니면은 뭐 V커머스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는 세일즈 판매를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거기에 좀 더 관점을 두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제안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의 어떤 온라인 마케팅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판매안이나 제안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외에서 그 가격대에 팔릴 수 있는 제품인지에 대한 부분, 나라면은 내가 뭐 월소득이 이 정도인데 이 제품을 이 가격에 살까라는 거를 가장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제조사의 제품들이 저희한테는 한번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되면 한 번만 나가고 끝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지속적으로 좀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제조사의 규모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뭐 당연히 상품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상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선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좀 좋았던 게 이제 학생분들이 제조사를 직접 만나서 업체에서 실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제안을 해줬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학생분들이 실제 실무자들을 만나서 수출을 이전에 추진을 해봤을 텐데 업체에서 그 업체의 실패나 성공 사례들을 많이 들어보고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안을 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올해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대학생분들께서 제안해주신 제품은 꼭 본선 진출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전문 무역 상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실제 수출을 위한 상담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릴 예정이니까요. 실제 이제 수출되는 제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저희 한국무역협회 그 키타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발굴된 품목들을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일정 참고하셔서 또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출을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한 6년 가까이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제가 보는 또 시선과 또 대학생들이 보는 또 시선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의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부분들을 좀 제안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상품을 쓴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본인이면 이 상품을 이 가격에 혹은 내지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상품을 찾을 수도 있고 좀 더 마음을 기울이면 또 좋은 더 제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상품을 생각을 하면 이 상품을 사겠지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많은 제안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